안녕하세요.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정용입니다. 논문 세미나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이화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임상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실제 임상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중환자실에서의 급성 신부전 예측과 해석 프레임워크입니다. 2021년에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에 퍼블리시 되었고 2022년 11월 28일 구글 스칼라 기준 10번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미믹3 데이터를 기반으로 앙상블 기반 예측 모델을 만들고 샵밸류를 통해 이를 해석하여 머신러닝이 임상 의사결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로 하는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서 예측은 감이 오는데 해석은 지금껏 논문들에서 자주 등장했던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머신러닝 관련 연구들이 실제 임상 결정에 쓰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데이터는 다 민감한 개인 데이터이고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공유 혹은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병원마다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굳이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용량이 크거나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은 복잡해지고 해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신뢰가 될 수 없겠죠. 이를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디시전 트리로 비교적 간단한 모델이고 이 모델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글루코즈가 126이고 BMI가 2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즈가 127.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BMI가 26.45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BMI가 9.1보다는 크니까 이쪽으로 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리프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당뇨병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예측을 하는 디시전 트리인데 글루코즈와 BMI만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병들 중에 이런 단순한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은 딥러닝 레이어입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한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각 레이어에서 가중치를 뽑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행렬과 같이 나올 것인데 저희는 이런 행렬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의 레이어에 집중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잡한 모델은 성능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처럼 블랙박스 모델을 최대한 해석해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블랙박스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AI를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자면 간접 방법의 경우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었거나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를 찾아볼 수 있겠죠. 직접 방법의 경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델의 결론까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XAI라는 말에 이 직접 방법이 더 어울리는 건 맞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어렵고 현재는
간접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블랙박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방법들이 다 이런 간접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임이나 PDP 플랫, 그리고 피처 임포턴스 같은 방법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접적인 설명에 일단 불과하고요. 아직 이런 설명 방법들 외에 설명력을 비교하는 방법이 없어서 무엇이 더 좋은 설명 방법이고 좋지 않은 설명 방법인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설명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모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전히 깊은 도메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모델에 적용한 것인데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항목이 매우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즉, 컨시스턴시가 매우 부족한 방법들이 되겠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은 그 중에서 샷밸류입니다. 샷밸류는 여전히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컨시스턴시가 높고 피처 간 의존성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전역적인 해석과 지역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에서 샷밸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웃라이어에 민감하고요. 계산량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샷밸류는 전체 성과를 창출하는데 각 참여자가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합니다. 즉, 특정 로우에서 각 칼럼의 기여도를 제외했을 때 그때의 전체 성과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샷밸류의 수식입니다. 근데 수식 자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여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라는 버스터미널에서 막차가 끊긴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세 사람이 각자의 집, 그림에서는 A, B, C로 가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각 요금이 이 아래 표와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책정되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샷밸류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택시가 S에서 시작해서 A, B, C를 모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순서를 A를 갔다가 B를 갔다가 C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요 흐름에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 이 S에서 A에 해당하는 이 기여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A로 간 것이니까 자기 거리만큼만 기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 A의 거리에 해당했던 12기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는 이렇게 갔다면 그냥 30이겠는데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여기로 이쪽으로 갔다가 A로 갔다가 B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A, B를 가게 되는 50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B로 가는 이 거리만큼만 어쩌면 B가 기여한 것이죠. 전체 플로우에서. 그러니까 50에서
A로 가게 됐던 10은 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으로 계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는 이렇게 가면 5만 내면 되지만 일단 전체 플로우에서 보면 A를 갔다가 B를 갔다가 C를 가고 있고 그랬을 때는 100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C가 기여한 거리는 전체에서 지금 흐름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A로 간 거, B로 간 거는 C가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A와 B로 갔던 거리 50만큼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A, B, C 순열에 따라 각 기호들을 계산하고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각 항목 수로 나누게 되면 각 사용자의 샵밸류가 되는 것이죠.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예측하려는 질병은 급성 신부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 전해질 및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급성 신부전은 쉽게 생각하면 신장이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급성 신부전은 KDIGO 기준에 따라 크레아티닌 수치와 수분량의 변화에 따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의 증가는 신장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게 돼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또 급성 신부전 자체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성 신부전은 머신러닝이 예측하려고 하는 주된 연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병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부전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고 미믹3와 같은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로 확인해 볼 때 24시간부터 7일까지 다양한 인터벌을 가지고 AKI 급성 신부전을 예측하려는 연구들도 다양하고 AUC 기준으로는 약 0.7에서 0.85 정도로 꽤 높은 정확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AKI의 스테이지, 예를 들자면 관리가 필요하다, 신장 투석이 필요하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등 이런 스테이지를 예측하는 논문의 경우 AUC가 0.96을 기록한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나 신부전 위험 인자들도 기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했던 연구도 AKI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앞서 언급했던 미믹3를 사용했는데요. 미믹3는 공공의료 데이터 세트로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공개한 환자 데이터입니다. 58,976개의 입원 기록이 존재하고 데모그래픽이나 활력 징후, 그리고 랩 데이터 등 환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델 성능을 비교하거나 모델 성능의 베이스라인 설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ICU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에서 89세 성인 환자 중 조작적 정의를 통해 데이터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여기 써있는 4가지 있는데요. 24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또 중환자실 입원 시간부터
24시간 내에 한 번 이상 크레아티닌 수치를 측정한 환자, 또 처음 측정한 크레아티닌의 수치가 4mg 미만인 환자, 또 이상치해가 포함되지 않은 환자, 예를 들자면 BMI가 100 초과하는 그런 이상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했고요. 또 피처에는 기존 연구와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54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54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447개의 레코드와 1,739개의 72시간 내 AKI 발생을 한 케이스를 담은 그런 데이터 세트가 구성이 됐고, 이를 통해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처리를 해야겠죠. 전처리는 크게 세 가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결측치 처리입니다. 일단 40% 이상 결측된 피처가 제거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여기 두 가지, 마이스와 Indication of Missingness,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성능을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결측치 처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이스는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수식을 통해 결측치 값을 채우는 방법이고요. Indication of Missingness는 피처를 이산적으로 나누고 그 이후에 결측치는 언론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불균형 데이터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마이너 클래스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델이 이 클래스를 잘못 예측했을 때 강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인 밸런싱 클래스 웨이트, 그리고 임의의 메이저 데이터 클래스를 제거하거나 임의의 마이너 클래스를 생성하는 혹은 둘을 조합하는 방법인 리샘플링, 이 역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서 더 좋은 방식을, 성능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셀렉션 및 추가입니다. 타임 디펜던트한 변수의 경우 같은 페리오드에서 여러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값, 마지막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 성능 확인을 통해 하나만 선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변수들은 변화 추이도 중요하므로 슬로프를 새롭게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성능을 비교할 때는 F1.5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확인하였는데요. 이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1대1로 반영하는 F1과 달리 리콜에 50% 가중치를 부여해서 위험성에 페널티를 준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모델 중에는 XGBoost, 그리고 결측치 처리에는 마이스,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는 밸런싱 클래스 웨이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타임 디펜던트 변수는 마지막 값을 선택했고 슬로프를 추가해서 최종적인 모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능이 이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AUC가 0.78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성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이를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샵밸류를 적용해서 최대한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해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먼저 X축에는 샵밸류가 있고 파란 점은 피처 밸류가 낮은 환자, 붉은 점은 피처 밸류가 높은 환자입니다. 만약 이산형 변수라고 한다면 파란 점이 0,
빨간 점이 1을 의미하겠죠.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파란 점과 빨간 점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그 차이가 클수록 질병 관련해서 모델이 중요하게 본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20개를 나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뇨제 사용 여부 같은 것을 보시면 이 밑에 크레아티닌 슬로프와 비교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차이도 명백하게 구분이 되었으니 매우 크리티컬하게 모델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시도했던 것들 중에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이 크레아티닌 수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KI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당연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또 해석하려는 것이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크레아티닌과 같은 명백하게 관련된 수치들을 제외하고 다시 모델을 돌려서 샷밸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쪽에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 BUN 즉 요소질소와 관련된 항목이 매우 눈에 띄게 높이 올라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AKI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면 좋겠고 또 요소질소 같은 항목들 이 크레아틴에는 당연하고 요소질소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이 급성 신부전과의 관계성을 좀 연구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샷밸류를 바탕으로 의존성 플롯을 그려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값의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형적인 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 크레아티닌 슬로프 같은 경우 지금 한 0.01 정도에서 급격하게 샷밸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의존성 플롯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치로 관리해 봐야겠다. 그 기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종합적으로 0.17의 낮은 샷밸류를 기록을 했고 72시간 내에 AKI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환자가 가진 지표 중 이 AKI 발생 위험을 높인 지표들이고요. 이 파란색은 환자가 가진 지표 중 AKI 발생을 위험을 낮춘 지표들입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 0.75의 높은 샷밸류를 기록했고 AKI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 이뇨제만을 1에서 0으로 바꾼 뒤 같은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샷밸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0.43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뇨제가 이 2번 환자의 AKI와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환자의 처치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결정할 때 무엇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의료진들의 경험과 지식이 동반되어야겠습니다. 앞서서 샷밸류가 컨시스턴시가 비교적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XG부스트에 적용한 샷밸류이고 이 오른쪽은
보팅 모델에 적용한 샷밸류입니다. 어느 정도 일부 순위 변동이 생긴 것은 맞지만 항목 자체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샷밸류가 어느 정도 컨시스턴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미믹3라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전처리와 모델을 사용했고 최종적으로 0.78일 정도의 AUC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샷밸류를 활용해서 이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논문의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클리니컬 노트와 같은 다른 미믹3의 데이터들도 활용해 보면 좋겠다. 또 모델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모델을 검증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떤 약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나 또 어떤 기구를 사용했다면 사용 시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변수를 재정의해 보면 좋겠다. 또 이런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인 어떤 추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관성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과적인 조사를 해보거나 또 개발된 모델을 임상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의의는 미믹3라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된 모델이므로 성능 검증이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연구 신뢰도가 높다.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임상 의사결정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 모델의 설명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델 해석 시 주요 변수를 제거하는 등 예를 들자면 크레아티닌 수치를 제거하고 샷밸류를 다시 구했었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는 그 시도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해 볼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샷밸류의 지역적인 해석에서 잘못 분류한 환자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먼저 남고요.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샷밸류에 대해서 제시만 했을 뿐 해석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적인 해석이 좀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로 모델 자체의 성능이 일단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고 주요 변수를 제거해야 해석한 것은 좋지만 그때 어느 정도 성능인지 언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신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샷밸류를 딥러닝 모델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믹3, 즉 같은 데이터 세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설명 방법들을 적용한 뒤에 각 설명 방법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전처리에서 Indicating Missingness 방법이 나왔었는데 이 방법이 사실 이름 자체도 공식적으로 합의된 그런 이름이 아니고 또 그만큼 연구자들끼리도 이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결측치를 처리하면서도 어떠한 편향을 만들지도 않고 N수가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편리한 모델 적용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임상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예측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임상에 실제 적용하고 사용하기에는 아직 장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고, 사용자 검토, 즉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의 검토까지 간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EHR 기반 모델은 대부분 시계열 기반 딥러닝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동시에 샷밸류가 이런 시계열 기반 딥러닝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이를 통한 해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논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